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좀 푹 쉬다가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려니 힘드실 것 같은데 힘을 내시라고 최대한 밝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내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자, 한번 살펴보죠. 저희 정규 수업 중에는 뭐 격리 탈출반도 있고 그리고 뭐 일상반도 있습니다. 일상 중에 우리가 투자를 좀 노리시는 분들이 들어주시는 수업인데 이 두 수업을 통해서 매일 경매 물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매에 있어서는 최근에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입찰자 수라든지 아니면 낙찰가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시세 조사할 물건들을 좀 던져드리면 교육생분들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나름 시세 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입찰가는 얼마에 쓰일지 이런 연습들을 진행하곤 하는데 자연스럽게 모의 입찰한 물건들의 결과까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입찰을 진행했던 삼덕 청아람 물건이 있었는데 뭐 얼마에 낙찰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썼던 모의 입찰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려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이제 그 금액보다 먼저 눈길이 가던 거는 바로 입찰자 수이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4억 5천 정도에서 감정가가 나왔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갔죠. 2회까지 유찰된 상황에서 41명이나 입찰을 했었습니다. 뭐 최소 근 2년 정도 안에서는 이 정도 숫자의 입찰자 수는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법원을 간다 하더라도 많으면 10명, 15명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아니지만 41명이나 입찰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놀라운 변화다라는 측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입찰자 수가 너무 빨리 늘어난 게 아닐까? 걱정이 들기도 했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아파트 건수가 대구 기준으로 395건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뭐 한두 명씩 들어오면서 낙찰을 받아갔는데 많아도 10명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가끔씩 30명이 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딱 4물건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40명이 넘어가는 물건이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을 건데 이런 30명 이상 입찰한 물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2회 이상 유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지방마다 떨어지는 퍼센트가 다른 곳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신건일 때 100%이고 한 번 유찰이 되면 70% 그리고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49%대인데 지금 대구시장이 뭐 사실 전국에서 가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워낙에 이 감정가에 비해서 시세가 낮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2회 정도 유찰이 되어야지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노려본다라는 최근의 특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2회까지 유찰이 되었다 보니까 이건 괜찮은 아파트인데 충분히 가격이 싸네 라고 하는 물건들을 30명 이상씩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특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감정가가 각자 나오고요. 100%일 때인 거겠죠. 그리고 한번 유찰되었을 때 아무도 안 들어갔다가 2회 유찰이 되었을 때 비로소 30명 이상씩 입찰을 했던 건데 낙찰가가 이 수치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다 70%가 넘습니다. 자, 실제로 1회 유찰되었던 가격인 3억보다 더 높은 3억 1천, 2억 8,700보다 높은 3억 2,400, 2억 4,780보다 높은 2억 7천, 마지막으로 상도 청아람은 3억 1천보다 높은 3억 4천만 원, 거의 5천만 원 수준에서 받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럴 거면 1회 유찰 때 들어가지 왜 이렇게 2회 유찰 때 들어간 거냐. 자, 근데 이제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실 건데 원래 경매가 그래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원래 경매가 이래요. 정말로 1회 유찰되었을 때는 별로 큰 메리트가 있는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2회 유찰 때부터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2회 유찰돼서 물건이 좀 싸네? 한번 시세 조사를 해볼까? 라고 봤더니 생각보다 더 괜찮았던 거예요. 요즘에 거래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괜찮은데 하다가 받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지고 1회 유찰된 가격보다 더 높게 써도 되겠다. 이거 그래도 충분히 이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낙찰가를 쓰는 겁니다. 물론 이 낙찰가가 2등 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또 2등, 3등 금액들도 비슷해요. 왜냐? 30명이 넘게 입찰을 한 물건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두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1회 유찰되었을 때를 노려라 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파트와 경매에 있어서 좋은 아파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흔히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순히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가 좋으면서 그 다음에 가격까지 싸야 된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진정한 목적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매에 있어서는 이 좋은 아파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경매 강의를 하는데 야, 입지 좋은 것만 무조건 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경매를 잘 모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보통의 경매에 있어서 좋은 물건은 무엇이냐? 입찰자가 적은 것입니다. 단연코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있어서는 좋은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방금 보셨다시피 30명, 20명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물건들이라면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부동산 매물 시세와 동일한 경향이 있습니다. 경매를 왜 하냐 묻는다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변질이 좀 되거든요. 싸게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입찰자 수가 적어야지만, 즉 경쟁이 적게 붙어야지만 우리가 그나마 싸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싸게 못 받는다라면 그냥 일반 매매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경매를 하면서 돈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낙찰받고 싶다라는 마음가짐. 제일 안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낙찰 받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실제로 어떤 행동들 좀 해나가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매일 입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입찰을 하면서 운이 좋았을 때, 뭐 나보다 단돈 100원이라도 더 쓰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단돈 100원이라도 더 쓸 수 있을 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남의 행동을 우리가 전혀 뭐 예상하지 못하게 되니까 낙찰가 잘 쓰는 법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고요. 운이 좋아야 되니까 결국 그 운이 좋으려면 기회 자체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입찰을 여러 번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적어도 대구권 안에서 실거주할 집을 찾는다. 여러 입지들을 봐두고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 싸게만 받으면, 이런 마음가짐이 좀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주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물건 분석을 실패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권 경매 신청 물건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항력도 있는 상황인 건데, 대항력 정도는 잘 분석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 선순위 전세권이라든지 선순위 임차권, 뭐 유치권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지금 뭐 전세권이 있고요. 원래 이거는 지금 소멸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는 전세권은 소멸 기준이 아니라 요건을 채웠을 때 소멸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원래는 이 가압류 소멸 기준에 앞서 있는 선순위 전세권이었겠으나 이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배당 요구를 했었을 때 이게 소멸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세권이 소멸한다라고 해서 대항력까지 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배당 받아가는 금액이 있을 건데 그걸 다 못 받게 되면은 대항력이라는 힘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전에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놓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기존에 있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고 나가는 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냥 대항력 유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앞서 봤던 전세권과는 다르게 이걸 가지고 경매 신청하거나 혹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임차권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돌려받으려고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항상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자, 배당이라는 것은 절대 함부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대표적인 두 가지 돈 있는 경우, 물건 분석을 실패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낙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물건만이 기회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을 많이 뺏겨본 입장에서 뺏기는 것 자체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당연하게 내가 뺏길 만한 물건도 앞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조급해 한다라거나 아니면 저걸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경매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를 입찰한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 이 낙찰가율을 90% 이상에서 많이 받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한 2억짜리인 것들도 막 1억 8천 이렇게 써서 낙찰 받아간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매물상의 호가랑 큰 차이가 안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점점 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입찰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겠죠. 점점 이제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입찰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진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를 잘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날씨가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맑은 날씨들만큼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